반갑습니다. 전남대 김경수 교수입니다. 제가 이 동구에 인문대학을 한지를 미처 몰랐습니다. 상당히 정말 이걸 해야 되는데 다른 구에서도 아마 곧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아까 동구 청장님께서 10만 유튜버라고 하는데 아직 10만이 안 됐습니다. 이 강연이 끝나고 아마 10만 유튜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 첫 번째 강사가로 이렇게 초대해 주신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강연을 한다는 것은 저에게는 큰 배움이거든요. 그래서 남을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선다는 것은 저에겐 큰 배움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큰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강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AI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AI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걸 관통하는 게 AI 문화입니다. 그래서 관점의 차이고요. 일단 제가 제 연구의 관심사입니다. 좀 복잡하죠. 크게 보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 학문이. 아마 모든 선생님들께서도 그러시지 않을까. 그래서 제 전공은 미디어 콘텐츠 컬처 테크 전공이라는 저희 문화전문대학원 전남대 내에 그런 전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요즘에 우리가 가로 세상에만 살았는데 깜짝 놀란 게 세로 세상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세로 세상이라는 것은 요즘에 쇼츠, 세로로 보는 그런 이 가로로 보다가 이렇게 세로로 보는 것도 큰 변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했습니다. 전남대에 2만여 명이 넘는 학생들이 있는데 대부분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어떤 대기업 또 이렇게 그런 회사에 취업하려고 하는데 제가 유튜브를 하라 했는데 학생들이 도전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한 1년 반, 2년 정도에 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유튜브라는 게 이 방송, 그 사람들만의 어떤 전유물이었다면 현재는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1인 미디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세상이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을 유튜브 이전과 유튜브 이후로 나눕니다. 그만큼 저한테 유튜브는 상당히 제 평생 나름대로 너무 보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에게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써놨습니다. I'm studying YouTube. 저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주제가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자, 오늘 제가 AI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 관심사이기도 하지만 AI는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힘을 갖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또 손정희 회장은 AI를 거부하면 금붕어 수준이 될 것이다. 상당히 독특한 이야기죠. 이 말을 받아들이시기 어려울 겁니다. 네, 제 강연이 끝나고 나서는 어렴풋이 짐작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분이 금붕어를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왜 그 많은 동식물 중에 금붕어를 이야기를 할까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분 강연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2번 봤습니다. 이렇게 3가지로 나눠지는데요. 그분의 세상은. 첫 번째 지금 GPT-4가 나왔습니다. 챗 GPT에서 GPT-4가 나왔는데 이제 이게 법률 모의고사, 변호사가 되는 모의고사에서 합격을 하더니 이제 의사 면허 시험까지 합격했습니다. 이게 좀 다릅니다. 가장 어려운 의사 면허 시험이 소화기 내과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과마다 다 다른 것이지 똑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10년 이내에 인간의 두뇌가 10배가 큰 AGI가 나올 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ASI라는 그런 게 20년 안에 나올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물론 이게 맞을지 안 맞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금붕어라고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이제 시점인데, 이 시점은 제가 이제 계속 뒤쪽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시점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이것이 과장이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인간의 두뇌가 10배가 넘는 것이 나오긴 할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지금 10년 이내에 이 원숭이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인간의 지식의 총량의 10분의 1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원숭이가. 그런데 이 금붕어는 10,000분의 1이랍니다. 자, 그럼 무슨 말이냐? 여기 20년 이내에 ASI 시대라는 그 시대에 우리가 인간이 금붕어가 될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 정도로 이 AI가 대단한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종속될 수도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좀 다른 시각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그림을 보시면 맨 앞에 지구 이 세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가 있고, 그리고 AI가 먹어 삼키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이 오른쪽 하단에 있는 분은 젠슨 왕, 요즘에 뜨고 있는 분이죠.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먹어치우고 있다. 이 세상은 하드웨어라고 보셔도 됩니다. 예전에는 뭐 우리가 반도체, 선박 뭐 이런 걸 우리나라가 이제 먹고 살았죠. 건설 이런 걸로. 근데 요즘은 이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지금 쓰고 계시는 카카오톡이라든지 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런 것들이 다 소프트웨어거든요.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를 먹어 삼켰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AI가 소프트웨어를 먹어 삼킬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요즘에 잘 나가는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왜 떴느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보면 이 CPU와 GPU가 있는데, 이 CPU는 중앙 처리 장치입니다. 중앙 처리 장치. 그 다음에 이 GPU는 그래픽 처리 장치예요. 그래서 이 그래픽, 원래 그 엔비디아는 게임 회사에서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회사였어요. 그런데 그게 AI 반도체가 돼버린 겁니다. 그 이야기는 좀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쉽게 말씀드려서 반도체는 하드웨어입니다. 인간으로 말하면 뇌다. 이걸 뉴런이라고 합니다. 뉴런, 뇌세포. 그리고 이 GPU에서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뇌가 있으면 뭐합니까?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학습 알고리즘이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그래서 이것이 지금 챗GPT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는 인간으로 치면 선행학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개인 있죠. 원시인들은 아무것도 모르죠. 동물이랑 비슷한데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인간다운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지금 엔비디아의 놀랍게 지금 세계에서 가장 핫한 1등 기업인데, AI 반도체의 점유율이 80에서 약 90% 정도라고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이 엔비디아의 주식 현황을 보면 아주 가파르게 상승을 하죠. 이 오른쪽에 보시면 이 붉은색은 과거의 인텔하고 지금 비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얼마든지 미래 지향적인 학문을 연구를 했을 때에는 이런 엔비디아 같은, 물론 이제 시와 때와 운이 맞아야 되겠죠. 그만큼 지금 엔비디아가 엄청난 성장을 했다,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넓게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게 7개의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또 가장 잘 나가는 회사들입니다. 그런데 엔비디아가 얼마나 지금 성장을 했는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얼마나 지속될지는 알 수가 없겠죠. 자, 이 챗GPT라는 것은 신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을 하는 키워드입니다. 언론에서.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GPT만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의 돈이 들어가는데, 첫 번째 AI가 보면 이 전기세, 수도세가 어마어마합니다. 환경단체에서 데모를 할 정도로. 이유가 뭐냐면 이 열기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이걸 식혀야 되거든요. 냉각수로 식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 관리 운영하는데 1년에 수천억 원이 든답니다. 그 다음에 운영비도 이렇게 많이 들어요. 1억 명이 한 달에 10번 검색을 하면 월 260억이 든다고 하네요. 이게 돈 먹는 하마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챗 GPT는 돈이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AI 개념과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한 장의 그림으로 제가 모든 걸, 역사를 다 설명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큰 개념이니까 알아두시면 상식이 될 것 같습니다. AI를 모르면 금붕어 원숭이가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AI는 큰 개념이 인공지능, 안에 머신러닝, ML이라고 약자를 쓰거든요. 그 안에 딥러닝, DL 보이시죠? 그 안에 생성형 AI, 그게 챗 GPT입니다. 자, 밑에 보시면 AI 역사가 보입니다. AI 역사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945년이 어떤 해입니까? 우리가 해방되던 해죠. 그때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이 튜링 테스트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시작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정말 중요한 게 챗입니다. 챗 GPT에서 제일 중요한 게 왜 챗일까요? 챗이라는 것은 이제까지 해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그냥 검색만 해왔던 거예요. 챗이라는 것은 소통하는 겁니다. 누구와? 기계와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게 AI입니다. 그래서 그 챗자가 대단히 중요한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사실은 우리는 역사 속에서 뭘 보냐면 좋은 화려한, 우리가 세종대왕, 정조대왕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은 흑역사입니다. 우리는 미래 예언가들은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예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이 역사라는 것은, 흑역사는 뭐냐면 안 좋은 역사죠. 이 겨울이 있었습니다. 아주 추웠어요. 그래서 1차 겨울과 2차 겨울 두 번의 흑역사가 있었는데, 이거는 뭐를 의미하냐면요, 첫 번째는 왜 겨울이 왔느냐. 겨울이 왔다는 이야기는 돈이 안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전남대학교도 공과대학이지만 연구비가 없으면 공부를 못하죠. 지금 R&D 예산이 깎였다고 해서 현 정부에서 난리죠. 돈이 없으면 이게 챗 GPT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왔다는 것은 지원이 끊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왜 끊겼느냐? 컴퓨터 성능이 딸렸습니다. 한계에 직면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겨울은 왜 왔느냐? 전문가 시스템이 폐기를 했습니다. 이게 막상 봤더니 엉터리인 거예요. 이게 잘 사람 말도 못 알아먹고. 여러분들 이렇게 차에서 우리가 음성 비서한테 말하면 말 못 알아먹죠. 예, 집에서 이렇게 뭘 불러내도 저희 집에는 뭐 지니야 하면 텔레비에서 나오는데 잘 못 알아먹어요. 아직도. 그래서 이 전문가적인 시스템이 폐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의 충족을 못했던 거죠. 가장 큰 것은 인식을 못했다. 인식을 못했다는 것은 못 알아보는 거예요. 뭘 알아봐야 뭔 대화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게 성장을 했느냐? 첫 번째는 머신러닝, ML. 두 번째 겨울은 딥러닝이 나와서 3차까지 온 겁니다. 우리가 붐이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AI는 결국은 딥러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상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인문학 중심이기 때문에 제가 어려운 이야기를 좀 줄이려고 하는데도 아무래도 이런 용어들이 계속 튀어나옴을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어려운 용어가 나오는데 AI가 아니라 HI,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손정효 회장이 말씀하신 이건 아주 상식입니다. AGI라는 말이 요즘에 언론에서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항상 우리는 약자를 알아야 됩니다. 약어. 알파벳은 약어가 많죠. 그래서 이 AGI는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입니다. 일반 인공지능이라고 하기도 하고 범용 인공지능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준이 모호합니다. 다 달라요. 학자들마다. 처음으로 구글 딥마인드에서 작년 11월에 발표를 했는데 복잡한 건 이야기하지 않고 한 가지만 이야기를 드리면 현재 챗 GPT는 레벨 1이다. 쉽게 말씀드려서 보행기에서 바깥으로 나온 어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래가 궁금하죠? 미래는 사실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를 통해서 현재와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는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10년 이내, 5년 이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보통 한 2040년 이내에는 범용 인공지능, AGI가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 위쪽 끝에 보시면, 오른쪽 끝에 보시면 특이점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예, 특이점이라는 것은 모든 분야에서 인간을 뛰어넘는 우리가 그 AI가 인간을 다 뛰어넘는 걸 특이점이라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 나오는 용어들이 뉴스에서 많이 등장을 할 테니까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는데. 그 다음에 AI 종류를 또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약인공지능, 강인공지능, 초인공지능 이렇게도 나누기도 해요. 또 좁은 인공지능, 넓은 인공지능 또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면 약인공지능은 뭐냐? 사실 약인공지능은 설명이 가능해요. 왜냐? 지금 있었거든요. 약인공지능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이거는 모르신 분이 없는데 미국에서는 이게 더 유명합니다. 예, 미국에서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이서도를 모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미국에서는 제퍼디 퀴즈쇼라는 게 아주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2011년도 이게 나왔는데 이겨버렸거든요. AI가 퀴즈를 제일 잘 푸는 사람하고 대결을 해서 승리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떴죠. 여기 보시면 이 점수가 보이시죠? 가운데 점수와 좌우측 점수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정도로 AI가 사람을 가볍게 눌렀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016년도에 방금 것은 2011년 역사고요. 이건 2016년 역사니까 벌써 이것도 시간이 꽤 됐네요. 이세돌이 엊그저께 다둑을 든 것 같은데 참 시간은 빠른 것 같습니다. 그죠? 이세돌이가 했던 이것이 바로 약인공지능인데 이렇게 바둑을 딥마인드, 여기 지금 구글 딥마인드에서 시작을 했다. 이게 상식이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강인공지능은 뭐냐? 이거는 현재는 범용 인공지능이 없기 때문에 이 추측 또는 영화로서만 설명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과 가장 관계가 많은 영화가 이 허라는 영화입니다. 수상을 많이 했습니다. 그죠? 왼쪽에 보시면 수상을 많이 한 영화인데 이 보시면 이 사람이 인공지능과 사랑에 빠집니다. 사만다라는 상당히 좀 흥미가 있는 재밌는 영화니까 추천을 드리고요. 이 영화에서 명대사가 하나 있는데 I'm yours, I'm not yours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인공지능이 한 소리예요. 나는 이렇게 서로 사랑을 나누는데 너무너무 달콤하게 유혹을 하니까 이 남자가 인공지능 이 여자에게 정말 이 사람이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인공지능 여자가 사만다가 하는 이야기가 나는 당신 것이기도 하지만 나는 당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자, 초인공지능은 정말 더 모르지요. 더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다 설명할 길이 없어서 영화의 자비스를 가져왔습니다. 영화는 그런데 참 재밌는 게요. 현실도 나와요. 그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도 있지만 저는 어렸을 때
걸어가면서 전화를 할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선생님도 그러셨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저희 시골에 그 마을에 전화기가 한 대밖에 없었거든요. 예. 그리고 뭐 하다 보면 끊기고요. 또 영화를 보다가 끊기고요. 예. 그런 세상에서 살다가 지금 아무 때나 넷플릭스를 볼 수 있는, 또 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살기 때문에, 자, 이게 보면 이 자비스가 똑똑한 녀석이란 뜻입니다. 어쨌든 미래는 알 수가 없지만 이 AI라는 것은 현재 그러면 어떤 상황까지 왔느냐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AI가 이미지 인식, 독해력, 언어 이해 등에서는 인간을 능가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어떻게 이제 측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은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I 모델 훈련에 사용되는 컴퓨터 성능이 아까 말씀드린 딥러닝 이후에 6개월마다 2배씩 증가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곡선을 보시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예. 저는 이제 이게 궁금했습니다. AI가 그러면 IQ가 얼마나 될까? 우리는 IQ밖에 모르거든요. 옛날에는 장학 퀴즈라고 해서 머리를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양분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말 안 하죠. 공부를 못하는 싸이가 세계 문화에서 제패를 해버리는, BTS가 IQ가 좋고 BTS 사람들이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인간의 지능을 IQ 하나로만 놓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IQ를 보시면 이 얼마 전에 따끈따끈한 거예요. 이 얼마 전에 보니까 저 깜짝 놀랐습니다. 챗 GPT IQ가 85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좀 의문이 가요. 저는 항상 의문을 던집니다. 그 사람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의문점을 던지거든요. 이 이야기를 제가 뒤에서도 드릴 겁니다. 어쨌든 생각보다 똑똑하지가 않다. 그 이유는 이제 뒤에서 나오는데요. 얘가 한 분야, 모든 분야를 다 잘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IQ가 생각보다 낮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뭐 촬영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예. 카메라가 올라와서 부담을 가지시는데 마음껏 촬영하십시오. 자, 머신러닝과 딥러닝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설명을 안 하면요, 제가 뺄까 넣을까 한 게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인문학 강좌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이걸 해야 될까 고민을 많았지만, 그래도 머신러닝과 딥러닝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많은 학자들이 이제까지 참여해왔는데 가장 크게 공헌하신 분 한 분씩만 제가 모셨습니다. 이 머신러닝에는요, 노암 촘스키라는 그런 교수님이 계십니다. 자, 이분은 언어학자예요. 언어학자인데 융합을 해서 전산 언어학까지 공부하신 분입니다. 상당히 독특하죠. 이거는 독특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다음에 이제 딥러닝은 아까 제가 AI는 딥러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딥러닝은 제프리 힌턴 교수가 AI의 아버지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가장 크게 공헌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딥러닝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해도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언어와 연산입니다. 그래서 기호적 접근이라고 일반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딥러닝은 비기호적 접근이다. 예술 감성적이다. 그래서 챗 GPT가 거짓말을 잘합니다. 감성적이기 때문에 챗 GPT가 거짓말 잘하는지 아시죠? 엄청 잘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감성적이고 인간의 흉내를 냈기 때문에 많이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머신러닝은 직렬에 가깝고요. 그러나 딥러닝은 병렬, 감성적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은 머신러닝은 답이 하나라면 딥러닝은 답이 많습니다. 답이 여러 개예요. 그래서 뇌로 따지면 뇌와 이 AI를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이 뇌로 따지면 왼쪽 좌뇌와 우뇌, 인간의 뇌처럼 뇌는 없습니다. 예. AI는 뇌는 없지만 그런 두 개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머신러닝은 구모델이고 딥러닝은 신모델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특히나 딥러닝은 말 그대로 깊다는 거죠. 그래서 심층 신경망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많이 흉내를 낸 거죠. 자, 이번에는 용어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식적인 용어. 이 용어를 말씀을 드려야 또 뒤에 진도가 나가기 때문에 좀 어려운 용어가 나오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LLM입니다. LLM이 뭐냐? 이게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해서 대형 언어 모델 많이 들어보셨죠? 대형 언어 모델입니다. 챗GPT가 LLM이에요. 챗GPT는 어떤 상표의 이름이라고 보신다면 그 다음에 빅이 나왔었고 마이크로소프트, MS에 빙이 나왔었고 구글에서는 바드가 나왔었죠. 그 다음에 이제 LLM이 나오고 나서 이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라 말을 잘 만들어내죠. LMM이 나왔습니다. LMM은 라지 멀티모달 모델입니다. 대형 멀티모달 모델 이렇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최근에 나온 GPT-4 버전과 제미나이, 지금 여기가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두 개의 회사가 되겠습니다.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연합을 맺었죠. 이게 그러면 어떤 게 멀티모달이냐? 텍스트를 통해서 텍스트로 답을 얻었는데 지금은 텍스트를 통해서 이미지를 얻고 비디오를 얻고 그 밖에 많은 3D라든지 NFT라든지 여러 가지의 결과물들, 음악까지 다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용어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큰 용어를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 이런 것들을 조금 알아두시면 TV를 볼 때라든지 생소한 용어가 나올 때 나 거기서 들어봤어. 이렇게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또 제가 말씀을 못 드린 것은 SML이 있는데 이것은 좀 작은 겁니다. 그래서 스몰 랭귀지 모델을 SLM이라고 하고요. MMM은 멀티모달인데 멀티모달 모델을 MMM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좀 용어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또 좀 안으로 들어와서 LLM의 역사를 보겠습니다. 역사가 되게 많죠. 이 모든 것들은 이것이 우리가 볼 때 얼마 안 됐지만 정말 대단히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지금 코로나가 우리가 지금 백신 때문에 우리가 지금 종식을 시켰다 그래요. 백신. 원래대로 따지면 백신을 개발하는데 100년 이상이 걸렸는데 불과 1년 만에 백신을 만든 게 AI 덕분이랍니다. 그게 미국의 오크리지 연구소에서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백신에 대한 자료를 100분의 1, 1000분의 1로 줄여주기 때문에 인간이 시간을 줄인 거죠. 그래서 AI가 개발한 건 아니고 AI를 활용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역사를 좀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역사가 2022년 12월 26일인데 이게 왜냐면요. 그로부터 한 달 전에 챗GPT 3.5가 오픈을 했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우리는 몰랐어요. 그냥 저런 게 나왔는갑다. 저도 그냥 그렇게 무심코 봤습니다. 그런데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챗GPT에게 1조 원이라는 투자를 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정말 자기들이 꿈꾸는 바가 구글을 이기는 거거든요. 내 생애에 구글 한번 이기면 좋겠다. 이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강력한 꿈입니다. 그런데 구글이 챗GPT가 나오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뭐냐? 레드 코드를 발령합니다. 레드 코드, 적색 경보죠. 그게 뭐냐면 전쟁 선포이라고 제가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 또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챗GPT하기 너무 잘하니까 이제 이렇게 너무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리니까 1억 명이 몰려버리니까 놀래버렸죠. 그래서 1조가 아니라 12조를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17조 정도 투자했다 그래요. 자,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것이
이 LLM을 먼저 개발한 곳은 구글입니다. 역사가. 구글이 먼저 개발을 했는데 이상하게 엉뚱한 마이크로소프트가 낚아채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글이 2017년도에 이런 논문을 썼습니다. 연구 논문을. 그게 이제 GPT인데 그 T자가 트랜스포머의 약자예요. 그래서 이런 게 제가 이거 뭐 깊게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이 GPT의 T자가 트랜스포머인데 그 로봇 영화 보면 트랜스포머 있잖아요. 비슷합니다. 변신하는 건데 그게 모든 것들을 이게 알고리즘이에요. 알고리즘. 수학적 알고리즘인데 모든 전산 용어를 융합을 해서 쉽게 모든 지식 처리를 해주는 그런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을 낚아챈 데는 오픈 AI입니다. 오픈 AI가 또 논문을 이제 더 발표를 하는데요. 그게 이제 GPT-3에다가 채팅을 얹어서 한 것이 3.5 버전. 3.5 버전을 2022년 11월 30일 날 발표를 합니다. 이때 이 파라미터 개수가, 이 파라미터라는 것은 뉴런의 수입니다. 뉴런의 수. 1750억 개인데 지금 GPT-4가 100조 개라고는 하는데 그게 약간 뻥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1조 개는 확실히 넘는 것 같은데 그 수를 씌워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3차원의 세상에 살고 있는데 AI의 세상은 1000차원이라고 합니다. 4차원이 아니고 100차원이 아니고 1000차원이라고 해요. 그걸 저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챗GPT한테 물어보면 답변을 금방 해주는 거예요. 이상하게 말도 안 되는 걸 물어봐도 답변을 금방 해줍니다. 그러면 그 1000차원이라는 말이 왜 이해가 되냐면 그 빠른 시간 내에 막 엮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말을. 그 말을 만들어낸다는 기술이 GPT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부터 이들이 연합을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이 채팅을 얹었다. 그러니까 구글이 먼저 만들어 놓은 것을 오픈 소스를 활용해서 오픈 AI가 이걸 빼버린 거죠. 그래서 구글에서는 당연히 코드레드를 발령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GPT-4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오픈 AI사가 지금 계속 주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딱 홈페이지에 딱 게시를 했어요. 챗GPT는 이제부터 볼 수 있다, 들을 수 있다, 그리고 말할 수 있다. 이 말이 얼마나 대단한 말입니까? 대단한 거죠. 어떻게 네가 말을 할 수 있어? 네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메인 화면에 띄워놨었죠. 크게 보면 제가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멀티모달 말씀드렸죠. 예. 이 멀티모달은 크게 보면 챗GPT도 있지만 챗GPT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안에 보시면 달리라는 게 있습니다. 달리. 달리는 뭐냐면 그림을 그려주는 생성형 도구입니다.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또 무료 버전과 유료 버전이 좀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이번엔 소라라는 게 나왔습니다. 아직 개시는 안 했는데 곧 나올 거라 그래요. 소라는 비디오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텍스트를 입력을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GPT-3라는 게 나왔어요. 뭐가 되게 복잡하죠? GPT-3라는 건 뭐냐면요. GPT-3라는 것은 나만의 GPT라고 합니다. 나만의 GPT. 그래서 제 제자들이, 박사 제자들이 지금 이것으로 저하고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GPT-3라는 것은 특정 목적을 위해 맞춤화된 GPT입니다. 챗GPT. 그래서 동구청에서는 만약에 동구청에 특화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Y마트라면 Y마트에서 특화된 채팅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모든 답변을 다 해줄 수가 있습니다. 사람처럼. 예. 이게 써보시면 이해가 되는데 안 써보시면 이게 뭔 말이지라고 좀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이 성공의 법칙이 있습니다. 예, 성공의 법칙이 뭐냐면 첫 번째는 그 미래지향적인 분야를 찾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봐야 되겠지만 지금 제가 하는 학문 자체는 상당히 미래지향적인 학문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처음 찾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요. 두 번째는 비교입니다. 세 번이나 강조한 이유는 그만큼 비교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선택하고 좁게 깊게 판다. 자, 그러면 이 샘 알트만이라는 천재가 지금 38살밖에 안 되는 85년생 아주 젊은, 여기 계신 분들 아들뻘도 안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이 저기 우측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CEO와 만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지금 시가가 17조 원을 지금 투자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엄청난 덕을 보고 있죠. 주가가 확 올랐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오픈에 서로 주고받는 거죠. 그래서 오픈 AI에서는 많은 현금과 또 기술, 그 다음에 검색 엔진,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라는 것은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것들이 코파일럿이라는 것은 비서거든요. 예, 부조종사라고 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주고 받고 서로 공생 관계입니다. 이들의 연합이 언제까지 갈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구글이 있기 때문에 둘이 손을 꽉 잡았죠. 자, 어쨌든 상당히 지금 구글이 망신살입니다. 망신살. 구글이 그때만 하더라도 바드가 나왔을 때 우리 언론들은 저는 세 글자로 말하면 호들갑이라고 합니다. 호들갑. 너무나 어떤 언론이 나오면 그걸 컨트롤 C, 컨트롤 V, 복붙이라고 하죠. 복사해서 붙여넣기. 그런데 사실은 바드는 그렇게 챗GPT를 넘어서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자세한 내용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이 AI 파워게임에서는 일단 마이크로소프트가 구글을 이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까지 앞으로는 또 모릅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업체가 AI 세계 흐름을 알 수 있는 그런 쌍두마차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구글에서는 그래도 질 수 없기 때문에 원천 기술이라든지 인프라는 구글이 압도적입니다. 구글은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어요. 왜냐하면 구글 검색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1등을 안 한 데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네이버가 1등이죠. 네이버에 뺏겼죠. 근데 지금 완전히 네이버가 한 20% 이상 잠식당했어요. 구글에게. 그러니까 구글은 90% 이상 광고비로 먹고 삽니다. 광고비. 유튜브도 구글 거고요. 그런데 이제 얘들은 아직 돈은 있고 충분히 인프라가 인력이 있기 때문에 이 제미나이를 만들었는데 이 제미나이가 세 가지 버전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중에서 좌측에 있는 이 울트라라는 것은 이 세 가지 울트라 버전, 프로 버전, 나노 버전 이렇게 나누는데 울트라 버전은 챗 GPT의 뇌의 2배라고 합니다. 뇌가 더 크죠. 자, 그러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갔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또 얼마나 챗 GPT를 따라잡을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LLM에서. 근데 이게 얼마나 뛰어나냐면 성능이 점심시간 동안 20만 개의 논문을 읽고 그러니까 입력을 해요. 저도 입력을 해보거든요. 그러면 뭐 PDF 파일도 넣고 한글 파일은 못 읽습니다. 영어, 특히 제목이 한글은 읽지 못해요. 그런데 영어로 된 것들을 집어넣으면 다 이해를 하고 이렇게 보면 다 필터링을 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줍니다. 요약해줘라고 하면 요약을 해주고 여기서 핵심 키워드를 다 이렇게 원하는 대로 뽑아줍니다. 네. 그런 것들은 상당히 정확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 왔다. 자, 이번에 이야기가 숨가쁘죠? 제가 할 말씀들이 많은데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게 뗄래야 뗄 수 없을 겁니다. 결국은 인문학이라는 것은 인간의 학문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번에는 산업과 문화적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계 리더국, 우리는 역사를 보면 미래를 볼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그리스 로마부터 포르투갈 스페인에서 네덜란드에서 프랑스에서 영국에서 미국까지 왔습니다. 이게 지금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미국이 세계 경찰이라고 해요. 그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원래는 영국이었죠. 원래는 영국이었어요. 이 영국에서 보시면 산업 중에서도 가장 큰 게 뭡니까? 산업혁명입니다. 혁명. 요즘에 혁명자가 상당히 뜨고 있죠. 그래서 산업혁명의 시작이라고 하는데 이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이
증기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들은 이 증기를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뜨거. 뭐 이 정도? 그런데 여기서 증기 기관차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관찰력이라 그래요. 관찰력이 창의력인데 우리 학생들은 대부분 시험에 안 나오면 관심이 없습니다. 시험에 나와야만 메모를 하고 시험에 안 나오면 관심이 없죠. 우리가 그런 나라에 살고 있죠. 자, 이 역사를 보면 이 영국이 대영 제국이라고 했었어요. 유니언 잭이라고 하는데 이 국기를 보시면 국기에 보면 그 나라의 상징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세 개가 융합을 해서 제가 결합, 융합, 화합이라고 하는데 결합, 융합, 화합 중에 가장 힘든 게 뭘까요? 화합입니다. 전남대학교에서도 세 마리의 지렁이는 같이 줄을 세워도 세 분의 교수님은 이렇게 뭐 안 된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화합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국가가 세 개가 합쳤기 때문에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났어요. 이건 옛날 이야기이기 때문에 요즘과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식민지이기 때문에 절대 제가 긍정화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영국의 식민지가 아직도 독립국가가 60여 개 개국이고 독립 후 영연방 가입국가가 52개국인데 아직도 영국 국가 원수를 섬기는 나라가 16개국이나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영어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저희 대학원도 영어로 초록을 써야 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고 지금 모든 언어가 지금 전산학 언어도 대부분 영어를 기초로 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고는 영어를 따라가고 우리 전남대학교에서도 미국인의 흉내를 내고 미국 학문을 따라가고 있어요. 유럽 학문은 따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압도적으로 미국의 학문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다. 저는 지금 상황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상황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산업혁명에 대해서 선도 국가와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산업혁명엔 모르는 분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국가가 만들었고 어느 국가가 시작을 했고 어떤 인물이 주도를 했느냐고 물어보면 답변을 잘 못해요. 항상 관점을 좀 다르게 하면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국, 미국, 미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그 미국의 압도적인 영향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한 좀 프로야구, 모든 정치 시스템 이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더 경쟁이 치열해져 버렸죠. 자, 이번에는 사람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1차에서는 제임스 와트, 2차에서는 토머스 에디슨, 전기, 세 번째 컴퓨터와 인터넷에서는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에서는 일론 머스크와 젠슨 황, 뭐 이 정도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만 말씀을 드리면요. 이 중에서 가장 괴짜는 일론 머스크입니다. 이 사람은 한 회사 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많은 회사를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독특한 인간이죠. 이런 사람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참 어렵습니다. 창의적이다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만든 게 오픈 AI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샘 알트만이라는 사람과 일론 머스크인데 2018년도에 이별을 합니다. 2018년도에 이 사람이 이별을 한 그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손을 잡았던 거죠. 그만큼 가시가 빠져나간 거예요. 가시가. 그래서 지금은 사이가 썩 좋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역사고요.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AI를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AI의 폴리메스입니다. 이 폴리메스의 시대라는 것은 뭐냐? 이게 중요한 오늘 제 강연의 중요한 키워드인데 서로 연관성이 적어 보이는 다양한 영역에서 지능을 발휘하며 창의적인 사고와 방법론을 지닌 사람, 이런 사람을 폴리메스, 이런 방금 보신
일론 머스크라든지 샘 알트만 이런 사람들을 폴리메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박식한 사람, 박학다식, 다재다능.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회사를 운영을 했겠지요. 어느 한 부분만 알아가지고는 언젠가는 위험할 수도 있겠지요. 저는 이것을 한글로 표현한 글은 없는데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걸 저는 균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폴리메스가 저는 균형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 이유는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지금 폴리메스에 관련된 서적이 꽤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이런 말이 용어가 나오기 전에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여기서 핵심은 넓고 얕은 지식. 그래서 박식한 사람, 이런 사람을 폴리메스라고 한다. 이런 사람들이 균형 감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산업혁명은 문화혁명으로 이어진다. 제가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에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산업혁명이 문화혁명으로 이어질까라는 의문이 들 겁니다. 이 문화혁명이라는 것은 사람은 놀고 싶습니까? 일하고 싶습니까? 놀고 싶죠. 저도 맨날 놀고 싶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노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문화전문대학원에서 많은 논문 중에 하나가 주제가 여가입니다. 여가 생활. 그게 문화거든요. 지금 여기서 만든 우리 구청장님께서 만드신 이 인문대학도 마찬가지로 여가입니다. 여가를 나는 공부를 할 거야 라고 생각해서 자발적으로 여기 오신 거잖아요. 청장님, 제가 오늘 이제까지 강연 중에 가장 수업 태도가 좋습니다. 저는 청장님의 제가 오늘 처음 뵀는데 너무 크신 일을 하신 것 같아요. 이건 모든 구가 해야 되고 광주시가 앞장서서 해야 되는데 저는 정말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럴 때 박수가 안 나오네요. 만약에 청장님이 나가셨다면 저는 이런 말 안 했을 겁니다.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한 거고요. 어쨌든 정말 선생님들이 그 배우고자 하는 열정, 나이와 상관없이 그런 걸 제가 느껴지네요. 자, 이어가겠습니다. 자, 1차, 2차, 3차, 4차 산업 끝까지 보시면 계속 노동의 시간이 단축이 되죠. 이건 주당 일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가 옛날만 하더라도 일요일 당연히 일했죠. 토요일 날도 학교에 안 갔어요. 갔어요. 갔고 은행도 토요일 날 옛날에는 다 했었어요. 그런 시절에 저도 어렸을 때 살았는데 지금 보니까 점점 일하면서 지금 주 4일제가 이제 나옵니다. 분명히 됩니다. 왜? AI가 대신 일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패러다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볼 때는 요즘 아이들 너무 헝그리 정신이 없고 요즘 아이들 너무 게으르게 보이고 그러게 보일 겁니다. 그 세대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세대 차이라고 하지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맨 밑에 보시면 냉전기, 황금기, 그 다음에 신냉전기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냉전기라는 것은 세계적인 전쟁이 있었던 시기를 말합니다. 소련과 구소련과 미국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고 언제 전쟁이 나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시기가 냉전기라고 하죠. 그런데 이 황금기는 뭐냐면 그나마 러시아도 미국과 친했고 중국도 나름대로 신경제자유주의를 친하면서 나름대로 미국과 사이가 괜찮았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지금 다시 신냉전기가 왔는데 거꾸로 보면 어찌 보면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황금기 때 계속 이렇게 황금기 거라고 착각을 했던 건 아닌가. 이런 황당한 생각도 제가 했습니다. 이때 14년 주기로 메가 트렌드가 발생을 합니다. 황금기에는 세종대왕 때는 풍년이죠. 그래서 14년 주기로 엄청난 것이 터지는데 그게 바로 인터넷, 아이폰, 챗 GPT가 등장을 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문화가 나옵니다. 산업혁명이 문화혁명으로 이어진다. 제가 지금 아이폰을 설명드리고 있어요. 선생님들 지금 다
폰이 없는 분이 거의 없죠. 아주 원시인 아니면 괴짜 빼고는 폰을 다 갖고 있을 겁니다. 2007년도에 만들었는데요. 이분도 아주 괴짜죠. 기부를 안 하신 분으로 유명해요. 기부를 안 하신 분으로. 독특합니다. 이분의 경영 철학은 심플스틱, 이게 아주 유명합니다. 심플스틱. 이게 무슨 말이냐? 단순함이 최고라는 거예요. 단조로움이 최고의 아름다움이다. 그래서 보시면 옷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옷을 입고 다녀요. 아주 괴짜죠. 예, 다른 옷이 없나? 그리고 제품도 보면요, 애플은 아주 잘 팔립니다. 아주 심플하고요. 색깔도 안 놓고 놓더라도 투명으로 놓고 대부분 흑색, 백색, 단추도 몇 개 없어요. 이게 바로 심플 스틱입니다. 이게 전략이 통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아이폰이 더 많습니다. 희한하죠? 폰의 역사를 보겠습니다. 역사가 많죠. 우리는 너무 쉬운 것을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겁니다. 조금만 관점을 다르게 보면 정말 다른 것들이 골고루 보입니다. 이 폰이 우리가 벨이 만들었다고 했는데 지금 역사가 기록을 바꿨습니다. 알고 보니까 안토니오 메우치라는 사람이 먼저 개발을 했다라고 인터넷 구글 치시면 나옵니다. 1854년에.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큰 기계에서 점점 슬림화돼서 AI 폰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게 폰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전화기, 텔레비전, 컴퓨터를 합쳐버린 겁니다. 거기다가 카메라, 캠코더까지 있어요. 이 작은 데다가 이거를 압축 집약적 산업이라고 합니다. 이 지구에 가장 압축 집약적인 기계가 폰입니다. 이 스마트폰에는 AI 기능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AI라고 아시는 분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부르면 나오죠. 오케이 구글 하면 나옵니다. 오케이 구글, 하이 빅스비 하면 나옵니다. 그게 AI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는데 얼마 전에 빌 게이츠가 자기 블로그에 재밌는 말을 썼어요. 미래는 AI 개인 비서, 개발 기업이 승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폰을 안 들고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이죠. 지금 애플이 왜 부자가 됐습니까? 전부 다 한 사람에 하나씩. 자동차는 한 4명에 걸러서 하나씩이라든지 가끔씩 사는데 폰은 자주 사고 젊은이들이 또 이게 또 멋내기용이라고 또 자주 바꾸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폰 사업이 한 사람 1인 1폰 전략인 거죠. 자, 그런데 앞으로는 폰만 있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미래 학자들 또 그런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안경, 디바이스 이런 데에 이제 이 폰도 갖고 다니기 귀찮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아시죠? 어깨도 아프고 손가락도 아프고 때로는 심지어는 손바닥도 아플 때가 있어요. 많이 만지신 분은. 그게 접니다. 그 다음에 반지의 제왕, 반지의 전쟁이라고 나왔습니다. 반지의 전쟁이 될 것이다. 그래서 삼성에서 갤럭시 링을 했어요. 얼마 전에 스마트워치를 만들었는데 망했죠. 사람들이 쓰질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망할지 알고 만든다고 해요. 그 정도로 돈에 여유가 있다는 거죠. 이것도 망할지 어쩔지 써봐야 합니다. 그래서 테스트가 중요합니다. 테스트. 우리 학문에서도 테스트가 중요한데 대한민국은 안타깝게도 질적 연구보다는 양적 연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냥 논문이 논문으로 끝나버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단히 저는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는데 어쨌든 기업이 학문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속도가.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아주 공무원들은 칼퇴라고 하잖아요. 빨리 끝나고 가버리고 여가를 보내지만 기업들은 전쟁이죠. 전쟁이에요. 그래서 임원들은 잘못하면 또 잘리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이 스마트폰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는 모르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형태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답니다.
자, 이 AI 폰이 어떤 문화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지금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 AI가 나왔을 때, 아이폰이 나왔을 때 이 아이폰이 너무 잘 팔려버리니까 다른 기업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만든 게 안드로이드 폰입니다. 이 삼성 폰이 안드로이드 폰인데 OHA라고 해서 인텔이든지 구글이 중심이 돼가지고 삼성, LG까지 전부 79개 기업들이 연합을 해서 안드로이드 폰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폰은 폐쇄형이고요. 안드로이드 폰은 개방형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폰이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죠. 지금 법적인 소송도 많이 걸려 있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어떻게 문화가 나왔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게 앱스토어가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챗 GPT스 말씀드렸습니다. GPT스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나만의 GPT처럼 이것도 안드로이드 폰에서 개방형으로 뚫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애플도 앱스토어를 개방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화가 나왔냐면 택시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택시 문화가 나왔어요. 우버. 미국 여행 가보시면, 캐나다 여행 가시면 우버가 다 우버를 부르죠. 앱 깔아놓고. 다 소프트웨어입니다. 그 다음에 카카오티도 마찬가지고요. 택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잘 아시는 에어비앤비. 우리나라에서는 야 놀자라는 게 있죠. 그거는 숙박 문화입니다. 참 신기한 게 숙박업체가 하나도 없는데 세계 1위 숙박업체예요. 자, 그 다음에 요즘에는 또 뭐가 나왔냐. 참 신기한 게 계속 줄줄이 나와요. 마켓컬리, 오아시스 마켓. 그래서 신선식품, 새벽 배송 문화가 나온 겁니다. 확인이 되시죠? 그래서 이 AI가 앞으로 더 이걸 활성화시킬 겁니다. 더 빨라질 겁니다. 이건 정해진 사실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번에 또 다른 문화혁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소셜미디어 문화혁명입니다. 소셜미디어. 자, 여러분들이 페이스북, 유튜브는 모르신 분들이 없는데 이게 2004년, 2005년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한참 있다가 인스타그램이 나왔어요. 요즘은 페이스북으로 하면 노땅이라고 하고 인스타그램으로 하면 젊은 학생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는 대학생들만 일부가 썼는데 요즘은 초등학생까지 점점점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분 자녀들도 인스타그램이 없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인스타그램을 쓰죠. 그러면 여기서 왜 인스타그램을 쓸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그 왜라는 게 중요하다. 이런 뜻인데 창의력은. 그 이야기를 제가 뒤에서 드릴 거예요. 유튜브가 나오니까 유튜브가 먹어 삼킬지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틱톡이 나와서 유튜브를 위협을 합니다. 왜냐? 유튜브는 그 전까지 가로 세상이었습니다. 근데 틱톡이 세로 세상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유튜브는 반쪽에서만 세계 1등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전부 다 쇼츠를 봐요. 숏폼이라고 해서 짧은 걸 선호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스낵 컬처라고 하는데 우리가 밥보다는 과자를 더 좋아하죠. 저희 문화전문대학원 학생들도 아침에는 커피를 마시고 빵을 먹고 낮에는 짜장면을 먹고 저녁에는 치킨을 먹고 퇴근합니다. 그러니까 밥 한 끼를 안 먹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마찬가지로 요즘 아이들은 스낵 컬처라고 해서 이런 쇼츠를 엄청나게 봅니다. 중독이죠, 거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릴스를 만듭니다. 이것도 쇼츠예요. 숏폼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유튜브는 한지북 두 가족입니다. 유튜브는 일반 영상, 가로 영상을 동영상이라고 하고요. 이름도 참 짓기도 애매한데 그래서 쇼츠를 영어로 써놨어요. 그래서 한지붕 두 가족입니다. 유튜브는 쇼츠와 유튜브를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유튜브를 하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 가로 미디어가 세로 미디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 TV를 많이 봤죠. 근데 요즘 아이들은 뉴스도 TV로 안 보고 스마트폰으로 봅니다. 그게 세대 차이일 겁니다. 드라마도 축구도 스마트폰으로 봅니다.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만큼 세상이 바뀌고 있다. 자, 이번에는
대한민국의 상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강의가 엄청나게 속도가 빠르죠? 예, 아마 화면 보다가 시간이 가실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특히나 이렇게 시각적으로 이제 그 특징이 제가 있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두 얼굴의 대한민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희한한 나라라고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세계 최초의 경제 지원을 받은 OECD 국가에서 가장 지원을 해주는, 지원을 받기만 하다가 지원을 해주는 최초의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을 압도적으로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냈지만 소득의 격차가 빈익빈 부익부가 너무 심하고요. 그 다음에 정말 멋진 아름다운 민주주의를 일궈냈지만 요즘은 불공정, 불평등의 세상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문화 강국이라고 합니다. BTS니, 싸이니, 여러 가지 문화적인 자랑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또 자살률 1위 국가입니다. 불명예스럽게 OECD 국가 중에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월드컵이니 올림픽이니 해서 모든 스포츠 4대 빅 이벤트를 동계올림픽까지 다 치룬 스포츠 강국이라 그래요. 그런데 청소년 행복 지수는 OECD 국가에서 꼴찌라 그러네요. 이게 정말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다는 느낌. 그 다음에 ICT 지수가 세계 1위입니다. 또 상위권이죠. 인터넷 속도라든지 인터넷 환경. 그런데 요즘에 언론 신뢰도에서는 곤두박질 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AI 경쟁력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3위부터 10위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언론에서 보시면 10위권 밖으로는 안 벗어나고요. 3위권 안에 들어왔다. 그럼 이 말씀을 못 믿으신 분들도 있고 해서 제가 몇 가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빨리빨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제 전화번호가 08이죠. 이것이 우연의 일치인데 어떻게 그렇게 우리나라에 딱 맞는 번호가 주어졌는지 다 미국에서 주어진 번호입니다. 우리나라가 만든 번호가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최근에 2014년 CES, 라스베가스에서 했던 그런 아주 유명한 행사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참가국이 3번째였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빠릅니다. 좋다고 하면 바로 따라가 버리죠. 마음만 먹으면 해낼 수 있는 그런 대단한 민족의, 그다음에 IQ도 세계 3위 바깥으로 밀린 적이 많지가 않습니다. IQ 테스트를 하면 항상 우리나라가 1등 아니면 2등, 3등입니다. 그 정도로 머리가 좋은 나라인데 수상이 이번에 혁신상이라는 수상을 AI 기업들한테 해줬는데 310개 중에 143개나 받았답니다. 그 중에서 드론, 무인 시스템, 금융이 우리나라가 독식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혁신상 3관왕, 최초의 3관왕을 받은 AI 반도체 회사도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AI 반도체가 지금 우리나라가 당연히 밀리죠. 지금 파운드리가 삼성 파운드리가 앞으로 따라잡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지만 지금 많이 TSMC에 많이 밀렸다. 그다음에 엔비디아와 넘사벽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엔비디아보다 625배가 뛰어난 반도체를 개발했다고 언론이 나오는데 또 이것도 저는 100%로 신뢰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빨리빨리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카이스트에서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주 최근 따끈따끈한 소식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LLM 리드보드 평가에서 리드보드라는 것은 메인보드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그 보드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1등, 7등, 9등 이렇게 했습니다. 세계에서. 이게 5,747개 LLM 중에서 1등, 7등, 9등이니까 대단한 겁니다. 이걸 깎아내리면 안 됩니다. 대단한 거는 대단한 거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박석준 대표라는 분인데 이분이 하는 말이 욕심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핸드폰에 AI 1인 신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 짧은 기간에 세계 1위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냥 나 놀고 있었던 거 아니거든. 짧은 시간에 열심히 자연의 AI 기술을 공부했거든.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집중력, 그 경쟁 심리는 세계 탑 클래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빨리 AI가 들어온 업체를 하나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쿠팡 AI 풀필먼트 센터라는 건데요. 이 좀 뭐가 있냐면 로봇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로봇이 이 쿠팡이라는 회사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손정희 회사가 투자를 했던 회사입니다. 예, 잘 아시죠? 이 쿠팡이 그래서 지금 뭐 옛날에 불도 한번 크게 났고요. 그냥 뭐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이 로봇이 어떤 게 있냐면 AGV, 뭐 무인 운반 로봇, 그 다음에 소팅봇, 또 상품 분류를 시간당 2,400개나 해주는데 이 특이한 것은 사람은 실수를 많이 하는데 이거는 실수를 거의 안 한다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이런 지게차는 많이 보셨죠? 이게 다 AI로 스스로 알아서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스스로라는 게 어디까지가 스스로냐가 애매합니다. 사실 100% 스스로는 아니죠. 인간이 입력을 해놓은 대로 어느 선에서 적당히 스스로 한다는 것이지 모든 것을 스스로 한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스스로 한다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AGI 또는 특이점에 도달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 AI를 공부하고 있는 와중에 제 모습을 담아서 요즘에 Hello, I'm Professor Kim Kyung-soo of the Graduate School of Culture at Cheonam National University. Currently, I am working as a YouTube creator of creative media and a registered columnist for Mudong Ilbo, and above all, I am committed to fostering creative talents in graduate school. 이렇게 AI로 제 모습을 만드는 모습이고요. 이제 앞으로 딥페이크를 조심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의 김경수 교수입니다. 이 모습은 2015년 제가 염색할 때의 모습입니다. 현재 흰머리와 검정머리 중 어떤 모습이 더 낫나요? 예, 제가 염색을 지금 안 하고 삽니다. 예, 자 여기 보시면 쿠팡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빨리빨리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그 카피도 대단합니다. 총알 배송, 새벽 배송 이런 것들이 저희 문화죠. 이런 문화가 과거에는 없던 문화가 새롭게 등장을 한 거죠. 사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말이 낯섰을 겁니다. 뭐 짜장면 정도 뭐 빨리 총알 배송 뭐 이런 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런 배송에서 이렇게 빨리 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우리 기업 중에서는 Y마트라든지 사랑방신문이 뭐 아직 많이 서툴지만 도입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선 제가 아주 존경하는 기업이고요. 자, 우리나라에 정말 그 자랑스러운 로봇 기업이 하나 있는데요. 보스턴 다이내믹스입니다.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는요, 크게 세 가지로 로봇을 분류합니다. 이거는 이제 AI의 미래가 되겠습니다. 자, 아까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AI가 뇌만 있었어요. 뇌만 있는데 뇌와 로보틱스가 결합을 해서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럼 로봇이 이제 심부름도 할 수 있는 세상이 올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이 로봇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서비스 로봇, 두 번째가 물류 로봇, 세 번째가 제조 로봇. 아까 쿠팡에서 제가 소개해드린 로봇은 물류 로봇입니다. 근데 서비스 로봇은 뭐냐?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는 이 3종을 주 상품으로 육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 로봇을 보면 아주 대단합니다. 이 로봇은 그 덤블링도 하고요. 아주 사람 못지않게 움직입니다. 제 유튜브를 보시면 이 영상에 제가 했던 강연도 있고요. 또 이 영상이 나오니까 나중에 유튜브로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놀라울 정도예요. 어떻게 로봇은 부드럽지 않고 서 있기도 힘들거든요. 그런데 덤블링을 합니다. 예. 그것은 실제 있는 거니까 자동차 회사가 로보틱스를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론 머스크도 지금 그런 로봇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로봇이 경찰을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로봇이 뉴욕에 보면 범죄 현장에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빨간 글자로 여기 써놨는데
여기 보시면 로봇이 이렇게 인질로 잡힌 3살 아이를 구출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게 어떤 형태냐면 이건 개 형태입니다. 개 멍멍이 개 형태인데 이 형태가 로봇이 가장 많습니다. 앞으로 미래를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한국인 로봇 과학자들이 많은데 이 개 형태가 가장 많다. 이 김상배 교수가 MIT 교수인데 이분이 치타라는 이 개 로봇을 만들고 있고 연구하고 있고요. 또 카이스트가 많죠. 카이스트의 박효은 교수팀이 마블이라는 개 형태의 로봇을 또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카이스트의 황보재민 교수가 이 라이블이라는 음악이 계속 나오네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라이블이라는 개 형태의 로봇을 만들었다. 그 다음에 이 한양대의 한재공 교수도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은 축구를 하는 로봇 앨리스를 또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분들이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이런 로보틱스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AI 로봇 중에 가장 흔한 로봇을 하나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청소 로봇입니다. 이게 이제 2002년도에 룸바라는 로봇이거든요. 자, 이게 보면은 로봇이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로봇이고 무엇이 로봇이 아니냐 이게 좀 헷갈릴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는 로봇이냐? 자동차는 아직 로봇은 아니죠. 로봇은 3가지가 있어야 로봇이라고 말한답니다. 첫 번째는 이게 감지, 인식을 해야 된다. 뭘 봐야 뭘 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엔 think, 지능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3가지가 되면 로봇이라고 한답니다. 근데 로봇의 형태는 지금 앞으로 이 3가지 정도의 지금 개발이 뛰어난데요. 첫 번째는 지금 무형 로봇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사만다, 허라는 영화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챗을 할 수 있는 로봇이 있고요. 두 번째는 노동을 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노동을 하는 우리 사람의 인간의 일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동작 중심의 로봇. 그 다음에 인간과 실질적으로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는 얼굴, 이런 로봇이 지금 앞으로 크게 이 3가지 형태 정도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세상은 분명히 오긴 올 텐데요. 어떤 면이 있느냐? 그런데 희한하게 사람들은 왼쪽 로봇을 안 쓰고 오른쪽 로봇을 씁니다. 선생님들 댁 중에 왼쪽 로봇은 있는데 오른쪽 로봇이 이건 오른 로봇이 아니죠. 제가 말 실수했어요. 청소기를 쓰는 분 있나요? 저는 역사를 통해서 미래를 본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보시면 AI 로봇이 있어도 로봇을 안 쓴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언론이 호들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게 보면요. 이게 구멍에 따라서 다 달라요. 창틀 닦는 것은 없잖아요. 못하죠. 이 로봇이 할 수가 없죠. 아직까지 그랬고 그래서 어떤 특화된 로봇은 가능하지만 한 분야에선 가능하지만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AI가 만능이 될 수 없다는 또 다른 증거를 대겠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당연히 이건 사실의 근거를 한 걸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LLM이 헬로우도 못 씁니다. 아직 헬로우를 못 써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 정확히 텍스트를 읽을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게 오늘 뉴스입니다. 오늘 뉴스를 제가 갖고 왔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년에 AI가 사람보다 똑똑해진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그러니까 이 루쿤이 반박을 합니다. 자율주행차도 못 만들면서 이렇게 약 올립니다. 저는 상당히 이걸 보고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과장된 AI, 아까 제가 AI 흑역사를 보여드렸죠. AI 흑역사에 보면 분명히
AI가 과장됐기 때문에 그때도 지금이랑 비슷합니다. 그때도 AI가 뭔가 다 해줄 것 같은. 왜? 이 사람들은 말 한마디 AI가 안 좋다고 하면 주가가 확 떨어져 버려요. 말 한마디에 엄청난 주가가 떨어집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샀다가 말 한마디 잘못해갖고 그때 주가가 확 떨어졌었거든요. 그 주가는 사람이 심리를 반영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좀 과장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게 이제 제 역사에 나온 그런 사실을 바탕으로 제가 추론을 한 거죠.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는 상당히 부풀려진 기대의 정점이 아닌가. 근다고 해서 AI가 발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엄청난 발전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AI 환멸의 골짜기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추측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은 사업가, 기업가고 이번에 소개할 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프리 힌턴 교수입니다. 이 제프리 힌턴 교수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학자입니다. 이분이 AI 4대 청왕이라고 하는 스승입니다. 예, 그 정도로 특히나 이제 교수들은 아무래도 그 돈하고는 조금 더 관계가 멀죠. 주가라든지. 그래서 이분이 하신 말은 뭐라고 했냐면 심각한 이야기를 했죠. AI가 자체적으로 코드를 생성하도록 허용을 하면 10년 안에 킬러 로봇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AI가 착각을 해서 자기 멋대로 행동을 해버릴 수 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인간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믿을만한지 아까 제가 제 얼굴로 했던 그런 딥페이크를 보여드렸잖아요. 보이스 피싱에 딥페이싱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더욱더 속을 수밖에 없어요. 예. 왜냐하면 자기 아들하고 똑같은 사람이 엄마 돈 좀 보내줘 하는데 안 보내줄 엄마가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상하면 무조건 확인을 해봐야지 그대로 보내버리시면 위험한 세상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나는 가장 두렵다라고 제프리 힌턴 교수가 하신 겁니다. 지금 이분이 나이가 77세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연구를 오래 하신 분이고 연구의 어떤 정점에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장 그래도 신뢰할 만한 교수입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핵심은 앞으로 사회의 불균형이 더 심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AI를 다룰 수 있는 사람과 AI를 못 다루는 사람들의 차이가 격차가 더 커질 거죠. 그러니까 세종대왕 시절로 말을 한다면 한글 글자를 아는 사람과 글자를 모르는 사람. 그럼 글자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됐죠? 당하죠. 저도 전세 그 계약서 뭐 이런 걸 잘 몰라가지고 한번 당했어요. 예, 그런 확정일자를 받는 걸 몰랐던 거예요, 제가. 늦게 했습니다, 늦게. 몇 년 있다가. 그러니까 이게 모르면 그래서 저도 폴리메스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가장 위험한 게 내가 다 안다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평생 학습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지금 동구청에서 하는 것도 그의 일환이 아닐까. 자, 빨리빨리 대한민국. 자, 빨리빨리 대한민국이라니까 대단히 대단한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아픔이 있고 위험성이 있습니다.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그만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도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가장 위험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베이붐 세대, X세대, Y세대, Z세대 다 골고루 보이네요. 선생님들이 보시니까 이게 베이붐 세대가 제일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이걸 제가 뭘 말하려고 지금 이 사진을 가져왔느냐. 지금 보시면 스마트폰을 언제 몇 살 때 만졌느냐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걸 가져왔습니다. 자, 이 보시면 저는 40대, 30대 때 스마트폰을 만졌는데 요즘 아이들은 1살 때부터 스마트폰을 만집니다. 이게 왜 제가 가장 위험하다고 제가 이렇게 가져왔느냐. 건강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아프면 아무 필요 없어요. 모든 게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걸 공부하고 제가 강연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대한민국 큰일 났다 이거죠. 근데 이게 구두 밑창 달아지듯이 신발 밑창 달아지듯이
서서히 관절 달아지듯이 달아지는 거거든요. 예, 안구도 이 망막이 손상이 달아진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아직 모르죠. 왜? 젊을 때는 아무리 해도 모르거든요. 설마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파봐야 아는데 나이가 들지 않고서는 모르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위험 요소가 뭐냐? 신체적으로는 이게 다 오는 게 아니고요. 자기한테 가장 약한 부위로 침투를 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목으로, 어떤 사람은 어깨로, 허리로, 또 눈으로 이렇게 올 건데요. 이게 신체적에서 끝나면 다행인데 정신적인 게 훨씬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디지털 치매, 결정장애, 노모포비아 이런 정신병들 이게 다 정신공황입니다. 그 다음에 더 큰 것은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가 소통이 아니고 불통의 세상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묻지마 폭행 이런 것들이 9시 뉴스에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됩니다. 이게 위험 요소고요. 이 위험 요소가 정신적인 부작용이 큰 건데 여기 보시면 요즘 아이들은 아까 쇼츠 이런 걸 많이 봤을 때는 스낵 컬처, 과자를 많이 먹었더니 배가 아픈 것처럼 스낵 컬처를 섭취했더니 즉각적인 만족에만 하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강좌를 듣는다든지 이렇게 책을 읽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거부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것은 확증 편향으로 이어집니다. 확증 편향. 확증 편향이라는 것은 요즘에 좀 선거철이죠. 한쪽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쪽은 나쁜 사람 이렇게 이제 낙인을 찍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쇼츠 이렇게 너무너무 쇼츠가 카톡을 이겨버린 겁니다. 여기 보시면 네이버가 완전 따라잡혔죠. 그 전에는 당연히 네이버였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 안 됩니다. 뉴스가 불과 몇 달 전 이야기인데 유튜브가 카카오톡을 이겨버렸죠. 이제 이게 점점점 격차가 커질 겁니다. 한국인이 또 이제 오래 쓰는 게 있고 많이 쓰는 게 있고 좀 달라요. 오래 쓰는 앱은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는 유튜브가 압도적입니다. 이제 미국 같은 데서는 틱톡이 훨씬 높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유튜브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본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보시면 구글이 아까 제가 아주 부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구글과 유튜브가 나머지 48개를 합친 것보다 방문자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광주 전남에 관광객이 왔을 때 그 관광객이 많이 오랫동안 머물러야 되거든요. 왔다 가버리면 관광업이 안 되죠. 마찬가지로 이 유튜브라는 이런 웹사이트라는 이런 것들도 오랜 시간 머물러야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광고비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광고비로 90% 이상을 먹는 데가 이 구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봤더니 이런 말이 나와서 제가 캐치해왔는데 인간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지만 사실은 스마트폰이 인간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데이터가 많다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어디로 갔다가 어디로 가는지 구글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니까 굳이 우리를 조사는 안 하겠지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 사람의 동선을 추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인데 그 다음에 더 섬뜩한 이야기가 있어요. 현실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생각 조종자들이라는 책을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사람의 생각을 조종한다 이런 문구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위에가 땡땡입니다. 땡땡이 뭘까요? 언론이 KBS가 이렇게 사람의 생각을 조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들의 투표를 보면 항상 TV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올드 미디어라고 합니다. 올드 미디어. 근데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것은 뉴 미디어라고 하죠. 그래서 선거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뉴 미디어를 잡지 않고서는 앞으로는 선거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뉴 미디어를 알아야만 선거에 대처할 수가 있는 건데 아직도 본인이 올드 미디어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걸 이해를 못 합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이해를 못 해요.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옛날에 갖고 있던 그런 고정관념 이런 겁니다. 쉽게 못 바꾸는 어떤 음식 문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음식을 섭취하는 것과 스낵 컬처라고 했는데 문화를 흡수하는 게 쉽게 안 바뀌는 겁니다. 이걸 확증 편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파란색은 파란색끼리 친하고요. 빨간색은 빨강색끼리 친하지 이게 교차하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이건 뭐를 말하냐면 아까 제프리 힌튼 교수가 말하는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를 우리가 미리 보여주는 있는 거죠. 미국의 자본주의를 우리가 좀 이렇게 더 좋은 쪽으로 해석을 했어야 되는데 미국의 자본주의의 어떤 그 경쟁을 더 심화시킨 나라가 대한민국이죠. 이게 빨리빨리가 나은 결과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발생을 하는 것은 갈등입니다. 이 갈등이라는 게 정말 많지요. 이런 너무너무나 많은 갈등들, 이걸 어찌할 것이냐. 결국은 완벽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이런 동구청에서 하는 인문대학, 이런 게 제가 맨 밑에 교육을 써놨죠. 교육 이외에는 바꿀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만큼 교육을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 임택 동구청장님이 큰일을 하신 거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선생님들이 이렇게 박수 치니까 제가 몸도 한번 핍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이 오네요. 시간이 정말 금방 갑니다. 자,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우리가 그 안에서만 살아왔죠. 그런데 앞으로는 인간과 AI의 관계라는 새로운 관계가 탄생을 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AI와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우리가 몸으로 때웠거든요. 몸으로 때운 것을 근육 증강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과 AI 관계는 지능 증강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AI와 인간과의 관계는 협력의 관계도 있지만 AI와 경쟁을 해야 되는, AI와 일자리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경쟁 관계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잘리죠. 이제 AI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면 그 일은 안 시키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한 8만여 명 직장을 지금 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 가장 잘 아는 회사에서 먼저 잘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AI를 쓰니까 너희들 필요 없어 해서 잘라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 10만 명 가깝게 해고가 된 데가 어디냐? AI 빅테크 기업입니다. 아마 우리도 이제 나중에 공무원들도 점점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왜냐하면 아주 쉬운 일은 AI에 맡겨도 되거든요. 아까 제가 생각을 조종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또 AI가 들어왔기 때문에 더 조정을 잘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더 한번 더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세상은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AI가 인간을 지배한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이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 아까 제가 이거 보여드렸었죠.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오지 않을 것이다. 자, 또 한 가지의 사실은 초고령 사회라는 겁니다. 예. 여기 보시면 2030년도가 젊은이들이 그래도 좀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우측 하단에 보시면 2090년도 걸 한번 봐보십시오. 2090년도 거를 보면 젊은이가 아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자, 이것을 이제 AI가 떼어야 된다. 사람이 없기 때문에 AI 로봇이 와서 대신 일을 해줘야 한다 이런 말이죠. 근데 여기에 플러스 땡땡 갈등이 있다. 많은 갈등이 있겠죠. 아까 제가 많은 갈등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돼서 창의적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선생님께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폴리메스를 말씀드렸습니다. 균형이라고 제가 쉽게 해석을 해드렸는데요. 이게 날개를 한번 봐보십시오. 날개를 보시면 이 새가 추락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까 보셨던 일론 머스크나 샘 알트만도 지금은 잘 나가지만 미래를 모르고요. 저희도 모릅니다. 우리 옛날에 과거 대통령들도 미래 알았었다라면 그런 고초를 안 겪었을 겁니다. 사람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미래는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역사를 통해서 대비는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게 문제 해결 방안입니다. 그래서 강점과 약점을 알아야 되는데 균형이 중요한 이유는 도대체 뭐냐? 불균형을 한다면 불균형을 편협한 편견된 사고를 갖고 있다면 더 좋은, 더 나은 생각을 못할 것이다. 예, 시야가 좁아서 그러면 성공을 못하겠죠. 그리고 편향적, 편파적이면 가족 간의 대화도 사라지고 사람도 믿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겠죠. 어떤 태극기 집회 사람들 보면 말이 안 통할 것 같죠. 예, 그런 사람들 우리가 막행이라고 합니다. 막혔다고 해서 막행이, 전라도 말로. 그리고 음식으로 봤을 때 편식, 편애를 하면 불균형으로 결핍이 될 겁니다. 우리가 밸런스를 유지해야 되고 균형 잡힌 식단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걸 골고루 먹지 않고 하나만 먹으면 건강에 해로울 것이다. 그래서 불균형은 추락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아까 제가 교육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이 아날로그 교육과 디지털 교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의 공부방과 우측은 요즘 아이들의 공부방인데 PC방인지 공부방인지 헷갈리죠. 근데 옛날 공부방에는 이런 아날로그 교육은 뭐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만화책 정도로 이렇게 좀 숨겨놓는 그 정도였는데 요즘은 점점 이렇게 모든 게 디지털화되고 있고 교육 심지어 교육감님도 이렇게 온라인 교육만 강화한다고 해서 마음이 씁쓸하대요. 저는 이게 반대로 아날로그 교육을 강화를 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 내가 만약 교육감이라면 물론 디지털을 통해서 온라인과 딱 구분은 안 됩니다. 제가 그걸 보여드릴게요. 이 균형을 보시면 아날로그와 디지털로 제가 나눌 수 있다고 했는데 대표적인 게 이런 디지털 디톡스 교육이 필요하다. 이 디지털 디톡스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전자기기의 사용을 멈추는 것. 제가 지금 무등일보에 김영 칼럼니스트입니다. 그래서 무등일보에 지금 제가 2주일이나 3주일에 한 번씩 칼럼을 쓰고 있는데 계속 이런 이야기를 제가 지금 담고 있습니다. 무등일보에. 근데 이제 디지털 디톡스가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습관이라는 것은 쉽게 안 고쳐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제가 오늘 촬영한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작업을 할 때 디지털로 하고 제가 디지털 작업을 하지만 작업 자체도 저는 오늘 강의 아닙니다. 제가 일일이 잘라서 풀로 붙인 겁니다. 왼쪽은 제가 이제 끝날 때마다 이렇게 제 역사를 사진으로 찍어 놓습니다. 오늘 제 강의 아닙니다. 그래서 아날로그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박사지자들 지도를 하다 보니까 컴퓨터로만 하면 절대 이 기획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항상 연필로 쓰라 그래요. 사랑은 연필로 쓰지만 기획도 연필로 써라. 그래서 그렇게 시켰더니 저희 박사제자들이 잘하는 거예요. 아, 뇌가 있구나. 뇌가 있구나. 다만 컴퓨터가 뇌를 망쳤구나. 그래서 저는 제가 왜 이렇게 했는지 저도 모르겠는데 이유는 이겁니다. 전체가 보여요. 아날로그는 전체가 보인다. 그래서 저는 항상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교환적으로, 융합적으로 작업을 하는 것이 그래서 AI를 활용하는 방법도 이와 유사할 것이다 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바로 저는 폴리메스다. 박식, 박악, 다식 한 것이고 이런 걸 실질적으로 실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시간상 넘어가야 되겠네요. 어쨌든 번역 통역에 좋고요. 그 다음에 놀러 가실 때 우리가 일본 글자가 안 보이잖아요. 뭐 어떤 이상한 나라도 다 잡힙니다. 왜냐하면 구글에는 190여 개 글자를 다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보면 까막눈이죠. 봐도 모르잖아요. 근데 이런 메뉴판을 쉽게 인식을 해준다. 그다음에 온 디바이스라고 해서 스마트폰이 꺼져 있어도 다 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회화도 됩니다. 번역도. 네, 이런 기능도 있다. 물론 실제로 대화하는 게 이제 문화를 알기 때문에 실제 대화는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기능들의 상당히 영어 회화 학습에도 챗 GPT가 상당히 유용하더라. 새벽 2시에 불러도 새벽 4시에 불러도 언제든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문서 작성 및 요약에 좋더라. 요약을 잘 기가 막히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이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질문 및 대화를 생활화해야지 아무리 제가 말해도 안 씁니다. 이게 생활의 습관이라기 때문에 AI를 쓴다는 것은 안 쓴다는 게 쓴다는 것은 대단한 의지가 아니고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주 쉬운 것부터 시작을 하시라고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하고 싶으시다면 물론 저희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오셔서 저랑 같이 공부를 하면 더 좋겠지만 제가 뭐 입시 홍보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러나 쉽게 사용을 한다면 이렇게 쉬운 것부터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새로운 방법은 없나? 이런 것들을 한다면 이제 이것이 몸에 스며들죠. 그러면 아마 쓸 수가 있고요. 훨씬 저처럼 다양하게 써볼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스마트폰에다 다 하거든요. 그 다음에 챗GPT가 반려견의 목숨을 살렸다 이런 기사도 떴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오크리지 연구소에서 AI 백신을 빨리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이게 AI의 장점이 정보의 데이터 수집 능력이 대단히 빠릅니다. 예, 그런 장점을 활용해서 반려견의 목숨을 살려가는 사례도 있다. 그 다음에 어떤 창작을 할 때에도 써먹기 상당히 좋다. 그 다음에 내가 쓴 거를 넣어놓고 챗 GPT가 검색 도구로 쓰시는 분들은 좀 아마추어고요. 조금 더 잘하시는 분들은 대화. 그다음에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대화용으로 쓰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런 코딩 능력도 대단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GPT 능력. 제가 지금 한 6가지로 그 능력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시간이 짧은 관계로 좀 빨리 한 점을 이해를 해주세요. 그다음에 질문이 중요하다. 제가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질문은 시작을 할 때 쉽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쉽게. 그래서 처음에는 얇고 넓게 해서 좁고 깊게 들어가야 된다. 다음 이것을 코어 법칙이라고 하는데 코어 법칙은 콘텍스트, O는 아웃풋, R은 레퍼런스, E는 example 해서 이게 이제 논문 쓰는 거랑 유사합니다. 그래서 콘텍스트는 어떤 내 배경이라든지 나는 이러이러한 상황에 있어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아웃풋은 몇 페이지로 몇 줄로 표로 만들어줘야 돼. 표로 또 잘 만들어줍니다. 표로도. 그 다음에 또 이 참고 데이터 이런 것들도 넣어주면 다 있습니다. 얘가. 그 다음에 또 사례 예시, 페르소나라는 것은 나는 교수야. 너는 교수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야. 이렇게 그 사람의 어떤 너는 의사야. 이렇게 역할극을 주는 걸 페르소나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주면은 얘가 진짜 그렇게 자기가 생각을 하고 답변을 해준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많이 해보고 다양하게 써봐야지 아무리 말로 이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써봐야 된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많이 알면 많이 얻어낼 수가 있고요. 모르면 많이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또 질문이 똑같은 질문도 전에 했던 질문을 나중에 더 보니까 또 답변이 다르게 나옵니다. 그게 가장 저는 신기하대요. 똑같은 질문을 전에 했던 것과 한 달 전에 한 것과 한 달 후에 한 것이 답변이 다르게 나온다는 거죠. 그게 참 얘가 신기하다는 겁니다. 제가 왜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저는 선생님들한테 마무리를 하면서요. 신체적 균형이 대단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신체적 균형 얼마 전에 제가 아주 존경하는 이 정성근 교수님이라고 있는데 지금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예, 아주 유명한 분이죠. 정성근 교수님이 국립대에서 유일하게 저 빼고 구독자가 제일 많으신 분입니다. 물론 저하고는 비교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접니다. 제가 유튜브 구독자로는 2위입니다. 예, 이번 빼고는. 아니 뭐 이런 이야기로 박수 치시면 제가 쑥스럽습니다. 구독을 해주십시오. 자, 이렇게 꼭 따라 하셔서요. 건강을 이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목이 많이 아팠는데 이거를 틈틈이 자주 해줘야 된다. 이걸 저는 신체적 균형을 역자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정신적 균형이 있어요. 이 좌측을 보수적이다, 진보죠. 이게 좀 반대로 이 사람의 뇌를 보는 방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보수적인 사람을 원칙적이라고 하죠. 진보적인 사람은 상상력이 있다는 건데 상상력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원칙적인 사람은 답을 대고 이건 안 돼. 약간 명령형이죠. 우리 꼰대라고 하는데 이거 안 돼. 이렇게 말해, 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부모님들이.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실 앞으로의 세상은 빨리 변한다는 사실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답이 다양하고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일들이 펼쳐질 수 있다. 이게 AI 시대입니다. 그래서 yes, or와 no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신축적으로 유연성 있게, 유연성이라는 것은 부드러운 거죠. 그래서 부드러운 생각을 갖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걸 저는 역자세에 이어서 역발상이라고 표현하고 싶고요. 또 역지사지가 중요하죠. 그래야 가정이 화목하지 않겠어요? 조금 역지사지 한다면 그러니까 다 뒤집는 겁니다. 역자세, 역발상, 역지사지. 그래서 뒤집어서 생각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것이 제가 말씀드린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방안이다. 우리가 뭐 대단한 걸 하자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내 머릿속에 균형이다. 그래서 내 머릿속에 판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습니다. 이게 어렵죠. 이걸 저는 중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중용이라는 것은 균형입니다. 대단히 어렵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상대방 말을 다 들어봐야지 어떤 한쪽 말만 믿고 한쪽을 배척을 하는 것은 앞으로는 위험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제가 아까 폴리메스라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유사한 의미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건 책인데 중간에 서야 좌우가 보인다. 중간에 서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너무나 좌우와 우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가 조금 더 넓은 시야를 보기 위해서는 중간에 서야 전체가 보인다. 이걸 또 오해하신 분들은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우리가 전체적인 시각에서 보고 판단을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가짜가 많은 세상입니다. 3세번입니다. 3세번. 그래서 절대 3개 이상을 찾아봐요. 왜냐하면 속을 수가 있다는 거죠. 속을 수가 있다. 그다음에 가능하다면 3인 이상의 전문가와 상대방, 전문가가 있어야 되겠죠. 전문가가 예를 들어서 치과 의사한테 뭐 안과를 봐주라고 하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가는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전문가한테 상황에 따라서 물어봐야 된다. 그 다음에 검증 후, 비교 후 선택해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뒤지기, 비교하기, 선택하기 3단계입니다. 이건 제가 하는 학문 때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걸 안 하면 후회가 되는데 저도 이제 너무 빨리빨리만 제가 아주 빨리빨리거든요. 제가 성격이. 그러다 보니까 선입견이 있었던 거죠. 뭐 별거 있겠어? 저 사람 좋은 사람일 거야. 저거 좋은 것일 거야. 그다음에 안 보고도 안다. 이런 말이 저를 많이 이제까지 제가 반성을 하는 이제까지 공부하면서 깨달은 바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넘겨짚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나 왜? AI는 가짜 뉴스, 가짜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아까 그걸 제프리 힌튼 교수가 우려를 했고요. 그래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균형을 잡아야 된다.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계속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답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선생님들한테 아주 좋은 선물을 하나를 드리고 싶은 게 영상인데요. 제가 이 영상을 저는 100번 넘게 봤지만 볼 때마다 눈물이 나고 훌륭한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끝으로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Who taught the sun where to stand in the morning? And who told the ocean you can only come this far? And who showed the moon where to hide till evening? Whose words alone can catch a falling star? Well, I know my Redeemer lives
very same God that spins things in orbit runs to the weary, the worn and the weak, and the same gentle hands that hold me when I'm broken. They conquer death to bring me victory. Now I know my Redeemer lives. I know my Redeemer lives. Let all creation testify. Let this life within me cry. I know my Redeemer. He lives to take away my shame, and He lives forever. I'll proclaim that the payment for my sin was the precious life He gave. But now He's alive, and there's an empty grave. And I know my Redeemer lives. I know my Redeemer lives. Let all creation testify. Let this life within me cry. I know my Redeemer. I know my Redeemer. I know my Redeemer lives. I know my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반짝 자라기는 누구나 자랄 수 있지만 지속성 있게 한결같이, 우리가 한결같다 그러죠. 한결같이 자라는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감동이, 그 동자가 움직일 동자입니다. 그래서 한결같이 움직이는 것, 저는 그것이 진실한 사람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 진실하다는 것은 감동을 주겠죠. 물론 이제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몰라줄 수도 있지만, 제가 지금 AI 이야기를 드리면서 방금 그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역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인간미, 그 인간적인 것, 그런 아날로그적인 것, 이런 것들이 대단히 AI 시대에서 더 각광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연산을 더, 성형미인보다 자연산 훨씬 더 예쁘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과연 인간적인 게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영상이 아닌가. 그 다음에 이거의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이 결국은 이 사람의 인자로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내가 남을 기대어 있는 형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저는 이걸 만남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 만남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가면 이게 만남인데, 결국은 말을 예쁘게 해야 되고 말을 곱게 해야 되고, 이게 말씀 언짢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결국은 믿을 신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만남을 통해서 말을 하는 거죠. AI가 대화를 하는 것처럼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게 결국은 믿을 신자, 신뢰, 이게 앞으로 더 중요한 창의적 문제 해결 방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측에 제 주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와 만나서 말을 하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저 메일로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시간이 돼서 제가 딱 10분에 시작했는데 딱 10분에 끝났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Stanotte amore, non ho più pensato a te. Ho aperto gli occhi per guardare intorno a me. E intorno a me girava il mondo come sempre.